우리 집은 시골에서 작은 중식당을 운영했다. 아빠는 큰 불 앞에서 요리를 했고, 엄마는 홀에서 손님을 맞으며 하루 종일 뛰어다녔다. 나는 그 속에서 기름 냄새, 국자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겉으로 보기엔 일하느라 바쁜 평범한 부부였지만 집안은 늘 불안정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빠는 다혈질이었고 엄마도 스트레스를 술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항상 큰 싸움으로 번졌다. 어느 날 둘이 격하게 싸우던 순간 큰 유리 장식장이 넘어지며 깨진 조각이 내 손등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울었고 피가 흘렀지만 부모는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느라 내 상처를 한동안 보지 못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마지막 엔딩 부분만 창작된 영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만든 영상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현재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흉터는 지금도 내 손등에 남아있다. 그 시절을 기억하게 만드는 작은 상처. 싸움이 반복되던 어느 날, 엄마는 외할머니 집으로 도망갔다. 처음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싸우면 다시 뛰쳐나가고, 나는 언젠가부터 엄마의 가출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끔은 아빠가 나를 데리고 엄마를 데리러 외할머니 집까지 갔다. 나는 그때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엄마는 늘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불려나갔다. 그 얼굴은 평소와 너무 달랐고 선생님이 꺼낸 말은 내 어린 나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너희 엄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죽음이 뭔지도 몰랐고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선생님 손에 이끌려 영안실로 향했다. 엄마는 고요히 누워 있었다. 놀랍게도 엄마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슬픈지 어린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때 외삼촌들이 나를 붙잡고 흔들었다. 너 때문에, 너희 집 때문에 누나가 죽었어.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저 무서웠다.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들이 내 귀를 때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해져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는 몇 년이 지나서야 내게 찾아왔다. 장례를 치른 뒤 집은 더 엉망이 되었다. 아빠는 더 술에 취해 있었고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나는 거의 방치된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럼에도 내 어린 날에는 한 가지 밝은 면이 있었다. 바로 친구들. 시골 마을에서 친구들과 공차고 구슬치기하고 숨바꼭질하던 그 시간만큼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아이였다. 웃음도 많았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걸 좋아했다. 나는 그 웃음으로 내 안의 어둠을 잠시 덮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말했다. 이사 간다. 나는 이유를 물을 용기도 없었고 물어본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다. 어린 나는 아빠가 가자면 가는 거라고 이미 몸으로 배운 상태였다. 그렇게 나는 갑자기 낯선 도시로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서울도 아니었고 엄마가 있던 외갓집도 아니었다. 아빠의 셋째 동생, 작은 아빠가 살고 있는
동두천이라는 도시였다. 엄마를 잃은 충격도 채 가시지 않았고 시골 친구들과 웃던 기억도 그대로였고 손등의 흉터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나는 모든 걸 두고 삶의 새로운 장으로 끌려가듯 옮겨졌다. 어린 날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남았다. 시골 흙냄새, 친구들과 뛰어놀던 해질녘, 그리고 영안실에서 웃고 있던 엄마 얼굴. 그 세 가지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채로 나는 동두천으로 향했다. 동두천으로 옮겨오던 날 버스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은 시골에서 보던 논밭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빠는 아무 설명도 없이 나를 작은아빠 집 근처로 데리고 왔다. 작은아빠는 아빠의 셋째 형제였고 그 집은 우리 집과 달리 정돈도 잘 되어 있었고 새냄새 같은 게 났다. 그리고 그 집에는 나와 같은 나이의 사촌이 있었다. 사촌과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이미 비교를 느꼈다. 사촌은 말투도 조용하고 어디서든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입고 있던 옷이 달랐다. 사촌은 색감 좋은 패딩, 브랜드 로고가 박힌 티셔츠, 새 운동화, 그리고 깨끗한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나는 시골에서 입던 낡은 점퍼, 바람만 불어도 소리가 나는 운동화, 해진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그 순간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위축되었다. 이튿날 나는 사촌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다. 같은 학년, 같은 나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둘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쟤네 사촌이래.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직접 듣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충분히 느껴졌다. 사촌은 친구도 많았고 옷도 새 것 같고 집안 분위기도 안정적이었다. 사촌 집 주변의 환경도 좋았다. 그 옆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시골에서는 웃음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내가 동두천에서는 말수가 적어지고 위축되는 아이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도 깊이 남아있는 날이 있다. 소풍날, 아침에 눈을 뜨니 아빠는 이미 집에 없었고 찬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시락을 싸줄 사람도 도시락을 챙겨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빈손으로 학교에 갔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도시락이 책상 위를 가득 채웠다. 색색의 보자기, 아기자기한 도시락통들, 과자와 음료수. 사촌의 도시락은 더 눈에 띄었다. 예쁘게 말린 김밥, 고기 반찬, 잘 잘린 과일들. 친구들이 사촌 도시락을 보며 말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너희 집 부럽다. 그 말들은 사촌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그 옆에 서 있던 나에게도 날카롭게 꽂혔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너 도시락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안 싸왔어.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기분이었다. 소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도시락을 펼쳐 먹는 동안 나는 벤치 끝에 혼자 앉아 물만 마시며 점심을 버텼다. 멀리서 사촌 도시락을 나누는 아이들의 웃음이 들렸다. 그 소리가 내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집에서도 마음 둘 곳은 없었다. 아빠는 술에 취해 있었고 집은 늘 어수선했다.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을 지켰다. 동두천에서의 생활은 내게 처음으로 내가 가진 것의 부족함을 또렷하게 느끼게 했다. 그 부족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과 위축으로 변했고 내 안에 밝았던 성격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동두천에서의 초등학교 생활은 겉으론 평범해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늘 불안이 맴돌고 있었다. 아빠의 술 냄새, 가끔씩 치워지지 않은 집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나는 날들이 많았다. 그러던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아빠는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나 장사하러 서울 올라가 있어야겠다. 너는 일단 여기 있어.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잠깐 다녀오겠지. 내일쯤 돌아오겠지.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는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시작된 삶은 말 그대로 혼자 버티는 시간이었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야 했고 찬장에 뭐가 없으면 그냥 굶었다. 겨울이라 방은 춥고 난방비가 밀리면 방 안 공기가 얼었다. 밖엔 눈이 쌓였는데 집 안에는 누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침묵만 가득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세수만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누가 나에게 춥지? 밥 먹었니? 라고 물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밤이 더 무서웠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누가 문을 두드릴 것 같은 소리, 그리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적막. 어린 나는 그 3개월을 버틴 게 지금도 신기할 정도다. 혹시라도 아빠가 돌아올까봐 문을 열고 현관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방학이 끝나갈 무렵 아빠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서울로 와라. 여기서 중학교 다녀야지. 그 말 한마디로 나는 동두천에서의 3개월을 정리해야 했다. 아빠는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저 다시 아빠를 따라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서의 중학교 1학년은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부는 잘 됐다.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선택한 방법 같았다. 이거라도 해야 버틸 수 있다. 그런 마음. 그해 나는 전교 1등을 3번이나 했다.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나는 그 칭찬을 기쁨으로 느끼지 못했다. 잘한다. 라는 말 뒤에 이제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어쩌면 3개월 동안 혼자 버티던 그 시절에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지탱해 준 건 공부뿐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1 겨울방학 그 평온은 다시 깨졌다. 아빠가 갑자기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 사람 이제 내 엄마다. 엄마라고 불러.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말투는 낯설었고 표정도 어색했다. 나는 이미 엄마를 잃은 아이라는 걸 아빠는 잊은 듯했다. 그 겨울 집안 공기는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아빠는 또다시 말했다. 시골 내려간다. 거기서 다시 장사한다. 나는 또 전학을 가야 했다. 중학교 2학년부터 나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됐다. 아빠는 중식당을 열었고 나는 학생이 아니라 가게 직원처럼 살았다. 배달, 설거지, 전화받기, 청소, 실수라도 하면 아빠의 손이 날아왔다. 새엄마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다. 밥을 챙겨준 적도,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없었다. 집은 벌써 2번째로 내가 숨막히는 공간이 됐다. 학교는 나를 붙잡지 못했다. 나는 점점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결석이 늘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더 편했다. 나는 그렇게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3 겨울방학, 새엄마도 갑자기 사라졌다. 아빠는 또 무너졌고 또 술에 빠졌다. 며칠 뒤 아빠는 내게 말했다. 너 일단 할머니 집에서 지내. 그 말은 다시 말해. 나는 널 책임질 수 없다. 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는 나를 할머니 집에 맡겨두고 또 떠나버렸다. 나는 16살 나이에 다시 한번 완전히 혼자가 됐다. 그렇게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할머니 집으로 옮겨졌다. 할머니와 나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도 아니었고,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물어보는 사이도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저 나를 그 집에 두고 자기 생활을 이어갔다. 나는 그곳에서 정서적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아주 빨리 알게 됐다. 집은 오래된 시골집이었다. 벽지가 뜯겨 있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문틈을 통해 들어왔다. 물도 자주 안 나왔고 밤에는 전등 하나가 어둡게 깜빡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더 춥고 어두웠던 건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됐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다. 고1 때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고 할머니와의 관계도 변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면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돌았다.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거나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했다. 왜 이렇게 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어른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을 감시하는 사람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조금씩 삶에 무너지듯 기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2가 될 때까지 나는 아무 방향 없이 흘렀다. 학교는 그저 이름만 다니는 곳이었고 성적은 이미 바닥이었다. 한때 전교 1등이었던 시절은 내 인생에서 지워진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하며 어른이 되기도 전에 포기하는 법부터 배워버렸다. 그러던 어느 겨울방학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내 친구 둘이 서 있었다.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표정만큼은 따뜻했다. 야, 요즘 뭐하냐? 친구가 밝게 물었다. 나는 대충 웃으며 말했다. 그냥 지내고 있지. 친구들은 내 방을 둘러봤다. 허름한 이불, 책상 위에 쌓인 먼지, 아무런 온기가 없는 방. 그걸 본 순간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야, 너 다시 공부할 생각 없냐? 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무슨 공부야? 이제 다 늦었지. 그러자 친구는 한숨도 섞이지 않은 그냥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너 중1 때 전교 1등 했던 애잖아. 우리는 내가 어떤 애인지 알아.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듯 들어왔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던 내 과거를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혼자 하면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 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인생에서 누군가 나에게 같이 하자고 말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날부터 친구들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다.
책상에 쌓여있던 낡은 문제집을 꺼내고 펜을 쥐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다. 야, 수학은 여기부터 다시 하자. 영어 단어는 우리가 매일 테스트해 줄게. 천천히 하면 돼. 나는 문제 하나도 풀지 못했고 기억나는 것도 거의 없었다. 야, 나 진짜 모르겠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야, 포기할 거면 우리가 여기 왜 있겠냐? 그 말이 나를 울컥하게 했다. 그날 이후 친구들과 함께한 겨울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 어두운 방에서 세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고 틀리면 웃고 맞으면 더 웃고 그 시간들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문제집을 펼쳤다. 그때 느꼈다. 아, 나 아직 끝난 거 아니구나.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겨울방학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그 시절 친구들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다. 단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준 것뿐이었다. 그리고 고3이 되면서 친구들이 잡아준 그 손을 나는 스스로 놓지 않기로 했다. 새 학년이 시작되던 날 학교 복도는 수험생들의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각자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는 대학 이름을 말했고 누구는 올해는 진짜다라고 외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를 말할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 집에서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따뜻함도 없고 격려도 없고 고생한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지낼 곳이 필요해서 지내는 집. 나는 매일 문이 삐걱거리는 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친구들과 다지기 시작한 기초를 혼자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렵고 너무 낯설었다. 다른 친구들이 중학교와 고1 때 쌓아온 것들을 나는 다 놓친 상태였다. 수학 공식은 기억나지 않았고 영어 단어는 외웠다 싶으면 사라졌고 국어 지문은 눈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나는 문제를 풀며 자주 중얼거렸다. 아, 왜 이렇게 안 될까? 하지만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야, 천천히 하면 돼. 너 기초가 약한 거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그 말이 나를 다시 펜을 잡게 해줬다. 고3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처음엔 시험 점수가 20점 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반에서 중간 정도의 순위가 보였다. 틀린 문제를 잡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같이 늦은 밤까지 학교 자습실에 남았고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그 방에서 조용히 문제집을 펴고 눈이 감길 때까지 문제를 풀었다. 아무도 수고한다, 힘내라 말해주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정막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잡아주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모의고사 성적은 눈에 띄게 올라 있었다. 반 친구가 말했다. 야, 너 요즘 성적 진짜 많이 올랐다며? 나는 그냥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 누군가가 내 노력을 알아주는 느낌. 그건 내가 살면서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져갔다. 혹시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 같은 애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밤마다 이 생각과 싸웠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떠올랐다. 내게 새 학기를 주었던 친구들, 기초부터 잡아줬던 친구들, 그 겨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던 친구들.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 수능 전날 밤, 방은 춥고 전등은 희미했고 밖에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덮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 만든 사람은 아무도 아닌 나였다. 수능이 끝난 지 며칠 뒤 나는 우편함에 꽂힌 성적표를 들고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서 있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을 때 눈을 의심할 정도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 진짜 해냈네. 누구에게 자랑할 사람도 없었지만 나는 혼자 웃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울컥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합격 통보가 왔다.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대학보다 빛나는 합격이었다. 난생 처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그 희망은 너무도 빠르게 무너졌다. 입학 안내서를 확인하던 순간이었다. 등록금 500만 원. 그 숫자가 내 가슴을 그대로 내려앉게 만들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로 대학 한 학기가 그렇게 큰 돈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등록금이 500만 원이래.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다. 작은 아빠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상황은 같았다. 나도 지금 여유가 없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합격증을 바라보던 내 손이 천천히 떨렸다. 고2 겨울부터 다시 시작한 공부. 친구들이 기초부터 잡아주며 보내준 겨울. 고3 내내 버텼던 시간. 잠 안 자고 풀었던 수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게 500만 원이라는 벽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합격증을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잠들었고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나 이제 뭐 하지?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대학이라는 희망은 사라지고 미래는 다시 안개처럼 흐려졌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저 걷고 싶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야만 할 것 같았다. 밤거리에는 싸늘한 바람만 불고 있었고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나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계속 밤에 돌아다녔다. 정처 없이 걷고 정처 없이 멈추고 편의점 앞에서 앉아 있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 방향도 없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희망이 무너질 때 사람은 이렇게 텅 비워지는구나. 공부는 나를 살려준 도구였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길조차 갈 수 없다는 현실은 너무 잔인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서서히 어떤 어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게 어디인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대학을 포기한 후 나는 몇 날 며칠을 밤거리를 떠돌았다.
눈이 내리던 날도 있었고, 비가 오던 날도 있었다. 어느 날은 정말 이유 없이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 그림자가 너무 작아 보였다. 내 인생 뭐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밤 동네 길모퉁이를 지나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아냐? 고개를 들자 평소 동네에서 얼굴 정도는 알고 지냈던 형들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야, 요즘 왜 이렇게 말랐냐? 무슨 일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묶고 있던 무언가를 풀어버렸다. 아무도 그동안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냥 좀 힘들어서요. 그러자 형은 말했다. 야, 밥이나 먹자. 배고프지? 그 말이 정말로 사람의 온기처럼 들렸다. 형들은 작은 포장마차로 나를 데려갔다. 나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못했다.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형이 대신 말했다. 이 친구 배고파. 따뜻한 국물 있는 걸로 2개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목이 뜨거워졌다.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다. 초등학교 때 소풍 도시락이 없어서 혼자 물만 마시던 날도 있었고, 중학교 때 집에 가면 폭언이 먼저였고, 고등학교 때 누가 나를 격려해주는 어른도 없었고, 수능을 보고 합격해도 집에서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 형들은 내게 밥을 사줬다. 그건 정말 큰 의미였다.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형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 말이 내 심장 깊은 곳에 박혔다. 나의 사정을 단 한 번도 이해해준 어른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다. 형들은 말했다. 야, 너 혼자 다니지 마. 같이 다니자. 우리랑 있으면 밥도 먹고 재울 때도 있고 누가 건드리면 우리가 지켜줄게. 그 말은 그때의 나에게 구원처럼 들렸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큰일 날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고 가장 버려진 상태였다. 그런 나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바로 이 형들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연스럽게 형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옆에서 말없이 따라다니는 정도였다. 포차 뒤편의 작은 테이블, 담배 연기 가득한 골목, 낡은 노래방, 그런 곳들이 내 새로운 일상이 됐다. 형들은 나에게 말했다. 너 눈치 빠르네. 야, 너는 진짜 의리 있어 보인다. 이런 애가 옆에 있어야지. 나는 그 말들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과 있을 때면 처음 느껴보는 소속감이 생겼다. 어느 날 한 형이 말했다. 너 우리랑 좀 더 진하게 같이 다니자. 너 같은 애들은 진짜 형들이 챙겨줘야 돼.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네. 그 순간 나는 그 세계로 진짜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 세계는 겉으로 보기엔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았고 그 세계는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어디든 소속되고 싶은 마음을 채워줬으며 그 세계는 나에게 가족 같은 말을 많이 해줬다. 하지만 그건 모두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다. 형들과 함께하게 된 지 몇 주가 지났을 즈음 나는 그 세계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옆에서 따라다니던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들의 말투와 행동, 그들이 쓰는 방식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었다. 형들은 나를 점점 더 깊숙이 끌어들였다. 야, 이것 좀 전해라. 오늘은 너도 같이 가자. 너 없으면 허전하네. 그 말들은 나를 더 빠르게 이곳에 자리 잡게 만들었다. 처음엔 따뜻함이었다. 형들은 내게 밥을 챙겨줬다. 옷을 사주기도 했다. 밤늦게까지 같이 술을 마시며 내 얘기를 들어주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은 나에게 너무 생소했다. 어릴 때 엄마가 죽고 아빠는 폭력적이고 집은 늘 싸움으로 가득했고 중학교 때는 매일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했고 실수하면 맞고 혼나고 욕을 들었다. 고등학교 때는 혼자 할머니 집에서 자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그런 나에게 이 형들은 처음으로 가족 같다는 느낌을 줬다. 어디서나 야, 우리 막내 왔네라고 불러줬고 내가 오면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줬다. 나는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착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계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형들이 가끔 어디로 사라지고 돌아오면 손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누군가와 싸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오늘 저 새끼 때문에 골치 아팠다. 가서 얘기 좀 하고 왔다. 그 얘기가 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표정과 분위기만 보면 알 수 있었다. 가끔은 나에게도 그들과 함께 움직이라고 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형들은 말했다. 야, 겁먹지 마. 우리가 다 있다니까. 그 말에 나는 또 속아 넘어갔다. 나는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다. 왜냐면 그 세계 밖으로 나가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되니까. 혼자가 되는 게 이 세계보다 더 무섭다고 그때의 나는 믿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따라다니는 애가 아니었다. 형들과 함께 움직이고 때로는 심부름 이상의 일도 맡게 됐다. 이거 좀 들고 있어. 이 사람한테 이 말 전해라. 오늘은 너도 같이 들어가.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이 세계의 규칙에 맞춰 살아갔다. 그리고 그 세계의 규칙은 단 하나였다. 말 잘 들어라. 누구보다 더 충성해라. 그건 겉으로는 충성이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걸음걸이조차 바뀌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축구하던 모습도 중1 때 전교 1등 하던 모습도 고3 때 문제집 붙잡고 울던 나도 모두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왜냐면 회장형, 부회장형, 그리고 그 위 사람들까지 점점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새끼 성실하네. 얘 괜찮다. 데리고 다녀라. 나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그게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신호였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형이 말했다. 야, 오늘 우리랑 같이 가야 된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나섰고 그날 이후 나는 이 세계에서 돌아갈 길이 사라지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형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나를 불렀다. 야, 오늘은 좀 중요한 자리 있다. 너도 같이 가자.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 그동안 그들과 함께 움직였던 수많은 날처럼 그날도 그냥 한 번 더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처럼 생긴 작은 공간이었다. 안은 으슬으슬하게 추웠고 형들의 표정도 어디인지 날카로웠다. 나는 불안을 느끼며 말했다. 오늘 무슨 일이에요? 형 중 하나가 나를 보고 말했다. 야, 너 요즘 왜 생각이 많아졌냐? 그 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그날 진심을 말해버렸다. 평소 같으면 그냥 맞장구 쳤겠지만 그날따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다. 형들, 저 이제 다른 삶 좀 살고 싶어요. 순간 주변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형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꽂혔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나는 울컥하면서도 계속 말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말은 이 세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다음 순간 쾅! 귀 옆에서 쇠 파이프가 벽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야, 이 XX 새끼야. 우리가 장난이냐? 누군가 내 뒷덜미를 잡아 끌었고 나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철제 파이프가 내 등, 옆구리, 다리에 차갑게, 무겁게, 잔인하게 내려왔다. 쾅, 쾅, 쾅. 숨이 턱 막히고 귀가 울리고 몸이 바닥에 붙은 채 떼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소리쳤다. 여기서 나가겠다고? 여길 어디라고 내가 나가? 또 누군가 말했다. 얘 죽겠다. 적당히 해라. 하지만 파이프질은 그 말을 무시하듯 계속됐다. 그 순간 나는 진짜로 느꼈다. 아, 나 오늘 죽겠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가빠지고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파이프가 멈췄을 때 나는 바닥에 쓰러져 손끝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다. 형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야, 다시 이런 말 나오면 죽여버린다. 나는 대답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던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모습이 너무 끔찍하다. 는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못 이루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내 인생을 그저 이런 곳에서 조용히 버려지는 것 같은 그림. 그게 죽음보다 더 무서웠다. 형들이 밖으로 나간 틈을 타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다리를 절며 창고 문을 겨우 밀고 나와 비가 쏟아지는 골목으로 뛰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때 나는 단 하나의 생각만 했다. 살아야 한다. 그날 나는 건달 생활이라는 어둠에서 도망쳤다. 도망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렇게라도 해야 살았다. 찜질방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피가 말라붙은 셔츠, 숨을 쉴 때마다 찌르듯 아픈 갈비뼈,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곳. 나는 천장을 보며 멈춰버린 시간을 바라봤다.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날 나는 세상에서 진짜 완전히 혼자가 됐다. 하지만 그 완전한 혼자가 나를 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살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했다. 비를 맞으며 도망쳐 나온 그날 밤 나는 찜질방 락커에 적힌 낡은 번호키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몸은 피멍투성이었고 심장은 아직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찜질방 한켠 가장 구석 자리 하나. 나는 그 위에 몸을 눕혔다. 천장은 삐걱대는 형광등 아래 색이 바랜 나무판으로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닿았다는 걸 깨달았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검정 정장 2벌, 해진 추리닝 2벌,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찜질방 열쇠 하나뿐이었다. 그날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끝나면 진짜 너싱이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느꼈다. 공사판에서 다시 시작한 삶.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는 찜질방을 나왔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전봇대에 붙어 있던 작은 전단지였다. 일당 6만 원 초보 가능 숙식 불가. 나는 전화를 걸었다. 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공사판에서 일을 시작했다. 안전모 쓰는 법도 몰랐고 철근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장갑이 왜 이렇게 금방 찢어지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현장에 도착하고 저녁이 될 때까지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했다. 누가 나를 때리지도 않았고 욕을 퍼붓지도 않았다. 누가 무서운 눈빛을 보내며 충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한 만큼 돈을 준다고 했다. 그 단순한 약속 하나가 내게는 천국 같았다. 한 달이 지나 내 통장에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찍혔다.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이네. 그 감정이 목을 꽉 막았다. 그 돈으로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을 얻었다. 작고 습하고 냄새도 났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빈 방 가운데에 서서 작게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 후 일을 하며 조금씩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시작하던 어느 날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밝고 따뜻하고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사람. 나는 처음엔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내 과거, 내 상처, 내 어둠.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한 번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다.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기의 심장 소리. 어느 날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아기 생겼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눈물이 먼저 나왔다. 그녀는 또 말했다. 우리 잘 살아보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됐다. 아빠가 되어 내 아이에게 내가 받지 못한 모든 걸 주자.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나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아빠는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내와 함께 수년간 빚을 갚았고 힘들고 지친 날도 많았지만 우리는 서로 기대며 버텼다. 아침마다 아내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늘도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고 나는 가족을 위해 매일 땀을 흘리며 일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비로소 가족이 주는 힘을 알게 됐다. 수년이 흐르고 우리가 모은 돈이 쌓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제야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일을 해냈다. 아파트 계약서, 그 종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 없이 자란 어린 날의 나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드디어 너만의 집을 만들었다. 지금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다니고 아내도 웃음을 되찾았고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인생을 보고 말하겠지. 힘들었겠네. 대단하다. 참 고생했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나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은 나를 수없이 내던졌지만 나는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